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한 경제특구 박희준의 경일치다 박희준입니다. 얼마 전 보도에서도 접하셨겠지만 우리나라의 사회 갈등 지수가 OECD 국가 가운데 두 번째로 높다고 합니다. 종교 분쟁을 겪고 있는 터키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이 우리라고 하니까 참 우리 사회 갈등 수준, 정말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 같습니다. 사회 갈등으로 있는 경제 손실도 많게는 246조나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굳이 이런 통계를 보지 않아도 사실 우리는 생활하면서 주변에서 또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많은 갈등을 직간접적으로 보게 되죠. 좋은 선택을 위해 벌어지는 건강한 갈등은 약이 되기도 하겠지만 소모전만 부르는 갈등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오늘 박희준의 경을치다에서는 바로 이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OECD 국가 가운데 두 번째로 갈등 지수가 높은 나라, 바로 우리나라의 현주소입니다. 갈등공화국이라는 오명, 정말 아쉬운 일이죠. 과연 갈등으로 병든 우리 사회 해법은 있는가?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경을 치시기 위해 나온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사회갈등연구소 박태순 소장, 그리고 한국갈등해결센터의 이진 상임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 사회 갈등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자 하는데, 우리 생활 속에서도 실감하는 부분입니다만은 지금 그래프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두 개 보시는 그립 뒤에 지금 그래프를 보고 계시는데요. 터키가 갈등 지수가 가장 높고요. 지금 OECD 국가 가운데 한국이 터키에 이어 두 번째로 지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 얼마나 지금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까? 이전보다 갈등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은 이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공식적인 통계로도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지만, 예. 대개 이제 통계로 잡히는 거는 공공사업이라든지 지자체 사업처럼 이제 공공 부분의 갈등이고, 실제로 통계로 잡히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고, 특히나 이제 이전하고 다르게 조직이나 집단 간 갈등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 그 국가 사회 갈등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 국가 내 국민들이 사회 갈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수준이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뭐 설문을 통해서 조사된 아마 수치가 아닌가 싶은데, 자, 우리나라 고소 건수를 지금 보니까요, 일본보다 단위 인구당 60배가 넘습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요즘 어려운 변호사분들 많다고는 하시는데 소송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국민 1인당 0.13건 연당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적지 않은 수인데, 이게 아마 우리나라 최근 10년간의 어떤 소송 증가율을 보면 우리 사회의 어떤 갈등 단면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이제 고소고발 사건의 증가는요, 예. 그 자신의 피해에 대해서 구제를 받고자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실제로 자신의 감정에 대한 어떠한 폭발, 즉 분노를 표출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사용하는 경향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하게 되면 시간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비용을 치러야 되는데, 그러한 비용을 치르고라도 그렇죠. 어떤 자기의 의견을 충분히 피력하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것이겠죠. 네, 그러한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예. 자기의 그러한 억울함이랄지 이러한 감정적인 토로 이런 것들을 어찌 보면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게 있고요. 그러한 그 상황은 바로 고소사건의 기술이 이제 20%밖에 불과하다는 거. 실질적으로 형사사건의 기술은 대부분 45%에서 50%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고소고발 사건은 그 정확한 어떠한 근거랄지 이러한 그러한 충분한 증거 이런 거를 가지고서도 그냥 내가 이러한 억울함을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예. 그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잠재되어 있는 감정의 폭발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사회 자생적으로 뭔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메커니즘이 없고 이제 법대로 하자는 얘기겠죠. 그렇죠. 법대로 예. 하자는 주장이 더 강하게 이제 표출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잠깐 또 우리 통계 자료를 좀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OECD 회원국 기준으로 한 여러 가지 좀 지표들을 저희가 마련을 했는데요. 지표를 지금 보게 되면은 뒤에 아직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나오네요. 먼저 최저 출산율 저희가 또 1위고요. 최장 근로시간 1위, 자살률 1위, 사교육비 부담 1위, 남녀임금 격차 1위, 저임금 노동자 비중 1위, 노인 빈곤율 1위. 우리가 OECD 국가 중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지수들이었는데 굉장히 불명예스럽고요. 우리가 오늘 토론을 좀 하고자 하는 사회 갈등의 많은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이 가장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갈등의 주 요인으로 보고 계시는지요?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일본하고 비교해서 70배라고 했는데 70배는 아니고요. 7.4배 정도 되는 거로 알고 그렇습니다. 있고요. 고소 건수가요. 예. 예,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는 지금 60배 정도. 예. 예. 제가 볼 때는 150만 건 정도 예, 되니까. 우리 작가가 좀 조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렇게 사회적으로 이제 그 상당히 뭐 출산율이라든지 예. 뭐 빈곤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저 자체가 그 갈등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되지 않고 사실은 이제 갈등 발생의 잠재적인 원인으로 가장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사회적 불평등, 사회적 불평등이요. 빈곤 이제 이런 것이 중요한 원인인데요. 근데 그런 불평등이라든지 빈곤 자체가 직접적으로 갈등 발생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차이를 넘어서서 차별로 드러나고 예. 그리고 또 그 빈곤에 대해서 스스로 납득할 수 없을 때, 그 불평등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을 때 이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저희 보시기에 경제적인 격차를 네. 가장 큰 지금 요인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불평등을 말씀을 하셨는데 평등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우리 사회의 평등이라는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고 네. 또 왜곡된 시각도 많이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평등이라는 거 어떻게 글쎄요, 정의를 정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뭐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어쨌든 피부로 느낄 때 기본적으로 인간이 누려야 될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지 않을 때 이제 사람들은 오히려 평등하지 않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겠죠. 인식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소장님은 좀 결과적인 접근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과정에 있어서 어떤 균등한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결과가 격차가 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평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네,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제 조선시대 때나 이럴 때도 예. 불평등은 굉장히 지금보다 훨씬 더 심했거든요. 계급사회였으니까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근데 심했겠죠. 당시에는 이제 어떤 이념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 수용이 됐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 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불평등이 어느 정도는 인정될 수밖에 없는 사회인데 예. 우리 사회에서 이제 그 불평등이 불만이나 분노로 표출되게 되는 중요한 원인은 그 불평등이 실제로 합리적이고 합당한 과정을 통해서 불평등이 만들어졌느냐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 불평등이라고 하는 차이가 예. 차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아이들이 자신의 아이가 굉장히 똑똑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강남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 근데 때문에 부모들은 또 다 자기 자식이 똑똑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예.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분이 좀 왜곡된 시각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있겠죠. 모든 부분,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내 우익과 내가 모든 것에 있어서 동등한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좀 평등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 우리 사회의 어떤 이 갈등을 더 부추기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면도 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예, 뭐 극단적인 평등주의 같은 경우는 용납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이 높아지고 어떤 불평등에 대한 개인이나 혹은 집단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또 여러 소통 경로가 열려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우리가 갈등 지수를 높게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는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과도 좀 연관성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민주주의를 실현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게 정말 어떠한 공정성을 느낄 수 있느냐, 어떤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그게 합리적이냐, 이런 여러 가지 절차적인 참여랄지 그런
그 의사소통이 열려 있는 상황에 있어서의 그 시민들 또는 국민들의 민주주의 의식은 우리 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러한 소통의 통로가 열려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좀 낮게 평가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갈등의 지수랄지 이런 부분들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어느 사회든 집단이든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 곳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의 갈등은 또 건설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네. 최근에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갈등들은 굉장히 그 갈등에 대해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수준이 갑자기 좀 높아진다는데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는 뭐 그러한 사회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어떤 연유에서 이게 추정된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범위는 넓습니다. 82조에서 246조에 달하는 경제적인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근데 이게 어떻게 추정이 된 건가요? 저는 이제 저도 이제 모 연구소에서 나온 예. 자료를 봤는데요. 아마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나온 그렇습니다. 수치인 것 근데 같습니다. 이제 저는 그 연구 결과가 갖고 있는 예. 의미를 부분적으로 이제 동의하지만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두 가지 때문인데 하나는 갈등의 양으로 실제로 그 갈등의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따라서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양면성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갈등은 반드시 어떤 갈등이든지 일정한 비용을 수반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갈등을 통해 가지고 더 좋은 상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갈등은 반드시 많은 갈등이 갈등 나름대로 효용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편익이 존재하는 거죠. 예. 따라서 그 갈등이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자면 갈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비용만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 갈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회적인 그 편익의 증가를 반드시 같이 계상을 해서 총론적으로 평가를 해야만 되는데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나온 결과는 갈등의 비용만을 계상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자칫 잘못하면 예. 갈등이 없는 것이 좋은 것인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이제 터키가 꼴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전에는 이제 뭐 근데 터키 같은 경우는 좀 종교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부분 이제 많은 국가들, 갈등을 많이 겪고 있는 국가들을 보면 종교 문제가 있고 인종 문제가 있고. 근데 우리는 사실은 단일 민족이기도 하고 종교 문제는 우리 사회에 크게 어떤 그 갈등의 요인을 아직까지는 만들어내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은 사실 제가 이제 하던 말씀을 조금만 더 드리면은 이전에 몇 년 전에 한 거에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그 꼴찌에서 4번째를 했고 이번에 이제 2번째를 했는데요. 그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인지를 보면은 대부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건국 과정을 겪은 신생국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100년, 200년 된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굉장히 오랜 과정을 통해서 안정화된 국가하고 이렇게 나라를 새롭게 건설하는 나라 사이에는 상당한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과정에 대한 시간 축을 생략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터키 같은 경우 OECD 국가 중에 사회 갈등 중에서 가장 높은 터키는 종교적인 갈등을 지금 겪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가 우리나라고 세 번째, 네 번째 보니까 폴란드, 이탈리아. 이념적 갈등을 좀 겪은 국가들 같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세계 1, 2차 대전을 겪고 그리고 또 새로운 건국 과정에서 어떤 이념적인 갈등.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어떤 근본적인 우리 국민들이 피부를 체감하고 있는 갈등도 많은 부분 이념에서 뭐 오늘도 뭐 여러 가지 또 이념적인 이슈가 나왔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지금 갈등이 많다는 것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건 절대로 아닌데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대부분의 선진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도 민주주의를 정착하는 과정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한 내용을 거쳤거든요. 심지어는 내전을 겪은 나라들도 많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갈등이 많다라고 하는 점만 부각시킬 거라기보다는
굉장히 많은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그렇죠. 극복하면서 예. 안정화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쪽에 관심을 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사실 뭐 그런 갈등을 제대로 관리 못해서 선진국 문턱에서 주저앉은 남미의 많은 국가들도 있고요. 뭐 그런 국가들 우리나라에 또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기에 이사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갈등 지수를 이전보다 훨씬 더 높게 체감하는 그 시점이 어느 때부터라고 좀 제 보고 생각에는 계시는지. 그 IMF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실은 이러한 갈등이 사회적으로 훨씬 더 많이 표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과 굉장히 그렇죠. 연관성이 높다고 볼 우리가 수가 있겠네요. 예, IMF를 겪으면서 실질적으로 대량 구조조정이 이루어졌고 실업자가 증가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 불평등이랄지 소득의 양극화 형상, 아까 말씀하셨던 뭐 근로시간에 관련된 문제부터 시작해서 실업자, 뭐 고용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잖아요. 그 그래서 이전에도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불평등한 요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사실은 훨씬 그 국민이 폭이 예. IMF를 겪으면서 더 증폭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잠재되어 있던 갈등의 요인들이 이제는 조금씩 사회적으로 표출되는 단계에 진입이 됐다라고 그러니까 성장해 나가면서 거죠. 파이가 커질 때는 네. 그런 것들이 좀 잠재적으로 숨어 있다가 그렇죠. 이제 성장을 멈추고 파이가 이제 적어지려고 하니까 조금 사회적 갈등이 이제 높아진다. 이렇게 해석이 어떤 가능할 수 측면 있 예. 어떻게 이제 보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텐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1987년 이후에는 소위 이제 민주화 과정에서는 소위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음으로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면서 국가와 시민사회가 양축으로 해가지고 충돌하는 주로 공공 갈등이 굉장히 다발하는 시점을 거쳤습니다. 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새만금, 뭐 천성산, 뭐 이런 갈등들이 다 그 시기에 발했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IMF를 거치면서 이제 우리 사회가 소위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해체되기 시작하는 예.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위기의식이 이제 심화되고 개인이 스스로 위기를 극복해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 빠지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제 경쟁이 격화되고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람들이 좋은 의미로 보면은 공동체적 인간으로부터 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탄생하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예, 예. 그러면서 굉장한 이제 사회적인 갈등이 폭증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좀 갈등의 유형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어떤 갈등,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장 심각하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지 조금 자료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이제 나오는데,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간의 갈등, 결국 이제 경제적인 격차가 만들어내는 우리 사회 갈등, 우리 구성원들이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높게 나오는 것이 야당과 여당 간의 갈등, 그러니까 정치적인 갈등, 이념적인. 근데 이 부분은 참 우리 사회에서 가장 좀 후진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최근 뭐 많은 언론들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이념적인 문제를 너무 과장보다 흥미주로 하면서 우리 사회 갈등 좀 더 부추기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좀 살펴보면은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 노사 간의 갈등이 또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갈등. 이런 갈등들을 우리 사회 지금 구성원들이 가장 좀 심각한 갈등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자료를 보셨는데. 예, 제가 보기에도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사회의 갈등 유형으로 이제 가장 많이 피부적으로 체감하는 거는 예. 계층 간의 갈등인 것 같습니다. 그 그래서 계층이라 하시면은 그 경제적인 경제적인 예. 계층이 있어서의 그러한 뭐 예를 들어서 소외된 계층과 뭐 아니면 중산층과 뭐 상류층, 하류층 간의 갈등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저기에 지금 데이터가 보는 바와 예. 같이 경영자, 노동자,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이거는 정말 노사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이거든요. 그래서 노사 간의 갈등도 상당히 지금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인 걸로 심각하죠. 예, 생각이 되어집니다. 최근 보면은 그 우리나라의 큰 기업들, 특히 이제 자동차를 생산하는 현대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생산을 한 60% 넘게를 이제 외국에서 하고 많은 생산 네. 설비를 갖다 외국으로 좀 이전을 하더라고요. 네. 노사 관계가 너무 힘드니까. 네. 자, 그분도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자료 보셨는데 어떻습니까, 소장님?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발생하는 사회적인 갈등 중에서 특히 이제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통적으로는 이제
노사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전통적으로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노동이 이제 굉장히 분업화되잖아요. 그래서 정규직, 비정규직, 뭐 또 비정규직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노동 내부의 노노 갈등이 상당히 이제 심각해지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자본 측면에서도 보면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 소기업 간에 예. 내부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게 되면서 예. 자본 내부의 갈등도 굉장히 심화되고 노동 내부의 갈등도 굉장히 심화되는 사회가 분화되면서 나타나는 거의 모든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아까도 보셨지만 통계를 보셨지만은 그 경제적 차이로 만들어진 계층 간의 갈등이 가장 지금 큰 네,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들을 보면은 사실 빈부격차가 우리나라보다 작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리는 그것을 더 크게 느끼는 것일까요? 아마도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이제 본인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노력한 결과가 이러한 경제적 가치나 이런 데에 반영이 될 때 그러한 불만들은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우리 사회가 경쟁을 중시하고 성과를 중시하다 보니 본인이 노력을 하더라도 어떠한 경제적 가치랄지 이런 부분들이 얻어질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 구조적으로. 특히나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만 보더라도 예. 실질적으로 어떤 근로자가 동일한 직무를 수행을 함에 있어서도 예. 그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본인이 받는 그러한 임금이랄지 근로조건 상에서는 어떠한 그게 공정한 처우가 과연 본인한테 돌아오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표출되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토론해서 서로 협의해 나가는 그런 문화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4대강 사업, 제주 해군기지, 밀양 송전탑, 무상복지 굉장히 사회에 산재한 문제들을 갖다 좀 슬기롭게 정치력을 발휘해서 풀어나가는 그런 역량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굉장히 크게도 나타나지만 장기화되면서 나타나서 우리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좀 더 주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데요. 저는 네. 이제 우리 사회 특히 이제 공공 영역에서 갈등의 핵심적인 이유는 사회적인 요구와 사람들의 욕구는 굉장히 다양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참여 욕구도 굉장히 높아진 반면에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가 그런 사람들의 다양해지고 그 민주적인 요구를 그 제대로 해갈 만큼 이렇게 제대로 된 인식과 시스템을 갖고 있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모순이 가장 이제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인 문제가 이제 있다고 보는데 그거는 우리 사회가 뭐 그거는 정부뿐만 아니라 의회, 뭐 시민사회 할 것 없이 진짜로 이 오랜 동안 권위주의 사회 수직적인 위계를 중심으로 한 사회에 살다 보니까 수평적인 논의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예를 들면 집안에서도 부모 자식 간의 수평적인 논의를 잘 못하잖아요. 네. 역시 국가나 사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소장님 댁에서는 잘 하고 계시죠? 수평적인 소통. 저는 많이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예. 네. 알겠어요. 지금 뭐 갈등이 뭐 우리 사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사실 정부도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갈등 관리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각 부처에서도 다양한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정리해보고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김다정 캐스터가 정리했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네, 갈등 공화국의 오명을 벗는 길, 이를 위해서 정부도 나서고 있는데요.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이 지역과 세대 간, 이 계층이나 이념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 국민 대통합이라는 화두를 내걸었었죠. 취임 후 이를 실행하기 위한 기구로 국민 대통합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국민 대통합위원회, 이 이름처럼 국민들의 대통합을 이끌어내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는 산업통상정부에서도 부처 내 갈등을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 기구로 이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확대 개편했습니다. 밀양 손전로로 건설 등 이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산적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또다시 발생할 때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그 계획과 목표 잘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최근 지자체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갈등조정 담당 부서를 신설을 했습니다. 이른바 갈등조정 담당과인데요. 우리 이웃 간에 벌어지는 갈등과 또 무관심이 낳은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고 앞으로는 예방할 수 있는 갈등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올해 초부터요 시동을 건 마을 공동체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인데요. 이미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전국 34개 지방자치단체가 마을 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일부 지자체는 자생적으로 생겨난 마을 공동체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학가를 비롯해 각종 기관에서도 사회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와 또 갈등치유연구소는 사회적 갈등 치유에 공동 노력하자는 협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두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사회적 소통과 신뢰, 또 합의의 문화를 만들어가겠다. 이를 통해 상생 협력과 또 공동 협력, 갈등 관리와 치유를 선도하고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자, 이런 노력들이 계속된다면 이 갈등 공화국의 오명에서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과연 더 좋은 해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 내용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을 해주세요. 네, 김다정 캐스터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김다정 캐스터가 소개해드리기도 했지만 서울시가 공공부문에서 처음으로 갈등조정기구를 상설기구로 운영하기로 했답니다. 지난 1월에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발족하기도 했고요. 이 내용을 직접 전화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전문위원이자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이신 김광구 교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예. 네, 우선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어떤 곳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서울시가 올 연초에 그 서울시의 모든 업무에 관련돼서 갈등관리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갈등의 그 위험성이라든가 갈등의 어떤 잠재 요인들을 한번 검토를 하고 위험성이 높은 것들을 갈등관리 측면에서 좀 아주 좀 밀도 있게 이렇게 이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컨설팅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갈등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뉴타운 해제라든가, 뉴타운 그다음에 강남의 재건마을이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개발 사업에 관련돼서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그다음에 어디 차량막을 소음막을 한다든가, 굉장히 모든 사실은 행정 자체가 갈등 사안입니다. 지금 서울시가 안고 있는 큰 갈등 요인들을 좀 쭉 살펴봐 주셨는데 공공정책 수립 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자문단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통해서 좀 갈등을 풀어가고 계신지. 사실은 출범이 이제 얼마 안 됐고요. 저희가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럼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말씀드렸듯이 연초에 서울시의 주요 업무를 저희가 갈등관리 측면에서 한번 다 검토를 했고요. 그 중에서 굉장히 갈등의 요소가 좀 높은 그런 사업들을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어떻게 갈등관리 측면에서 관리가 돼야 되는지 각 사업 조직에게 부서에게 그렇게 컨설팅을 했고 그중 지금 서울시에서 해결해야 할 갈등 사안들 중에 핵심 사안들을 갈등 영향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과연 갈등이 얼마만큼 내재가 돼 있고 누가 갈등 당사자고 갈등을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지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지금 저희가 갈등 영향 분석을 3개 사례를 해서 지금 갈등을 이렇게 저렇게 풀어라라고 하는 디자인을 컨설팅 해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자문단에서 만들어내는 많은 그 갈등 관리 메커니즘들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좀 효과적으로 작동을 할 거라고 좀 기대하고 계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시행 눈에 띄는 성과를 보고 있지 않지만 사실은 시행부처에서 사업부처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갈등을 미숙하다. 갈등 관리 어떤 노하우도 좀 많이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세련된 갈등 관리 기법이라든가 갈등 관리 관련 요령들 그런 것들을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이제 이 과정 측면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 측면에서 갈등 관리에 관련된 컨설팅을 좀 직접적으로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 좀 우리 자문단이 우리 사회, 서울시의 많은 갈등들을 좀 해소하는데 기폭제가 되었으면 하고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사회 갈등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요인, 뭘로 좀 보시는지요? 갈등을 야기하는 요인인가 말씀하십니까? 예. 갈등을 야기하는 요인. 어떤 것이 문제가 되어져서 우리 사회 갈등 많이 좀 생겨나고 또 우리 구성원들은 그걸 더 크게 좀 느끼게 되는지. 저는 저 행정학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 부문을 보면 여전히 저희 많은 그 행정의 문화라든가 행정의 관행, 예전에 이제 그 개발연대에 관주도의 관 중심의 사고방식도 의사결정이 지금도 아직도 여전히 유효하거든요. 예. 그렇지만 많은 시민들이라든가 많은 그 시민단체들은 참여하고 싶어하고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하고 자기 의견이 반영되고자 하는 걸 욕구가 강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과거 우리 저 행정의 어떤 법제도 시스템은 관 단독의 주도의 일이고 또 의사결정이고 그런데 참여는 안 되고 바로 그 지점에서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또 행정 내부에 있는 어떤 문화, 의사결정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것이 이제 단독 어떤 의사결정 시스템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다 참여를 해서 어떤 좀 성숙한 어떤 대화의 어떤 문화로 그다음에 공동의 문제 해결 어떤 메커니즘을 찾아가면서 충분히 그런 사례도 많이 있고요. 그런 어떤 성공 사례도 지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그러니까 시대 흐름에 좀 맞지 않는 그런 행정, 이 사회 갈등을 좀 증폭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보고 계시네요. 일단은 법제도가 워낙 그 과거에 그 행정 지도적 어떤 그 환경 하에서 만들었던 그 법제도로 어떤 행정의 결정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많은 활약 기대하면서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경희대 김광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방금 전에 그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자문위원을 맡고 계신 경희대 김광규 교수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은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틀, 그중에 이제 행정도 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지금 갈등을 더 증폭시키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 김 교수님 얘기하신 거는 이제 주로 영역으로 보면은 공공 갈등의 영역이죠. 그래서 이제 국가나 지자체가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제대로 된 참여 구조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이제 발생하는 갈등이 많죠.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 사회가 걱정해야 될 것은 그런 이제 공공 갈등 분야는 나름대로 이렇게 개선이 쭉 돼가는 것 같아요. 서울시도 그렇고 뭐 중앙정부도 그렇고 일종의 학습 효과 같은 것이 이제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사회 갈등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행위 주체도 모호하고 그다음에 요구나 욕구도 굉장히 다양하고 상당히 그 구조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데 우리 사회가 지금 걱정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런 공공 갈등의 프로세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도 본 것처럼 이 계급 계층 갈등이라든지 뭐 기타 세대 간 갈등이라든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조직과 집단 간의 다양한 사회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이냐라고 하는 굉장히 힘든 문제에 지금 말씀하신 그 사회 갈등이요. 어떻게 보면은 아까 IMF를 기점으로 더욱 증폭됐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어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으면 지금 좀 어려운 현실을 참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사회를 봐도 이제 IMF 이후에 경제 성장이 점점 둔화가 되고 많은 뭐 젊은 계층, 뭐 모든 계층에서 어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쪼개서 나누려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다툼, 갈등 이런 것들이 좀 심화되지 않는가?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경제
성장이 예. 과거에는 이게 급속도로 진행이 되어 왔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어쨌거나 경제 성장이 둔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어떤 쉽게 이야기하면은 파이는 고정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배분에 대한 문제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 서로 간의 어떠한 그러한 불공정함을 느끼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계층 간의 갈등, 사회 간의 갈등이 더 심화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중요한 거는 그러한 사회 갈등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느냐가 저는 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뭔가를 그 본인 그 각 계층별로 의견을 좀 수렴하는 그러한 절차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어떤 과정에 중점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정부 정책, 복지에 관한 정책을 시행한다. 이런 면에 있어서도 물론 이제 정책의 입원자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겠지만 각 계층 간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그런 다양성을 좀 인정하고 그런 것들을 대화를 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다거나 또는 갈등이 발생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을 관리해주고 사회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들 장치도 좀 마련을 하는 것이 예방을 할 수 있는 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조급함은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얘기하셨는데 사회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만들려는 수요가 굉장히 일어나게 되겠죠. 근데 오래 못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뭐 언론 방송을 보면 야, 이 문제가 터졌는데 왜 빨리 대책을 마련하고 거기에 맞는 정책을 내놓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또 허겁지겁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졸속 행정, 졸속 정책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우리 사회 갈등을 풀어나가기는커녕 더 악화시키는 어떤 기폭제 역할을 또 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제 우리 사회 특히 이제 공공 갈등, 빨리빨리 문화. 예, 네. 이제 그 빨리빨리 문화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우리 사회 이제 굉장히 특히 공공 갈등의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이게 설익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절차를 아무리 정교하게 한다 하더라도 이 상품 자체가 그러니까 이 정책 자체가 제대로 된 논의를 거쳐가지고 굉장히 알맹이 있고 탄탄한 기반을 가진 정책이면 그건 굉장히 잘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4대강 사업이라든가 뭐 중요한 갈등들을 보면 그것이 실제로 국민들이나 주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결집되고 반영되는 과정, 이 탄탄한 과정이 없이 뭐 예를 들면 공약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이런저런 이해관계 때문에 정책이 형성되고 그리고 그 엉성한 정책을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행정부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그것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갈등을 좀 이렇게 근본적으로 좀 예방하려면 의사결정 과정을 제대로 탄탄하게 밟으면서 결집시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소위 말하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행정 프로세스를 어떻게 민주적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 정책이라든지 사업이 어떤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민주적으로 결집되느냐라고 하는 쪽에 우리하고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져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동감하는 부분이 네. 어떤 부분이냐면 국민들도 실질적으로 용납하지 우리가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각 당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뭐 주민들의 의견 이런 게 가장 중요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어떠한 정치인이 개입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어떤 임기의 시기 데드라인에 한해서 뭔가 정책이 지금 임기 시행되고 말씀하셨는데 임기 참 예. 괜찮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4대강도, 그런 부분들이 예. 되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빨리빨리 문화가 이런 오히려 갈등을 부추게 되는 하나의 정말 큰 핵심 요인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단임제 아래서 내 임기 중에 4대강 사업을 맞춰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되고 지자체 단체장들도 내 임기 중에 가시적인 성과 만들어 또 재선해야 되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한 가지 주무과장들도 1, 2년 뒤에 또 보직이 이동되는데 그 전에 또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런가 하면 이제 그것과 연동해가지고 예. 일본 같은 나라만 해도 이렇게 정책을 쭉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반대에 부딪힌다든지 하면 이걸 다시 피드백할 수 있게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뉴타운 재개발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은 이제 출구 전략이 마련되고 있지만 앞으로만 나갈 수가 있어요. 이거를 문제가 있어서 재검토할 수 있는 피드백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과 예산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든 공공기관이든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정지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되돌려서 재검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우리는 그런 그 제동 장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또 하나 보면은요, 이게 우리 과거를 너무 쉽게 부정해버리는 우리 문화도 참,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책의 연속성도 없어지고요. 정반 합의돼야 되는데 정반 다시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임자가 만들어 놓은 걸 부정하고 뭔가 또 새로운 또 성과를 만들어내게 하다 보니 계속 과거의 것을 부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연속성이 없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도를 만든다거나 예를 들면 제가 뭐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좀 뭐라긴 하지만 어제 수능 입시제도의 변화가 발표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것만 예.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그런 부분들이 충분한 검토도 없이 막바로 시행된 지 1년도 안 되고 또다시 정책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런 갈등을 것들 증폭시키는 그렇죠. 거죠, 신뢰도 계속. 저하가 되고 예. 더 중요한 건 신뢰가 예. 저하된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신뢰 같아요. 예, 그런 예. 부분이 저하되는 요인으로 인해서 굉장히 발생하는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회에 참- 신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신뢰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예. 제가 이제 미국하고 이제 구라파에 가서 이제 갈등 현장을 여러 번 이제 견학도 하고 이제 얘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참 놀란 것이요. 이분들이 갈등을 풀어가는데 네. 역시 이제 그 사회에도 갈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큰 특징이 저는 그걸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국가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거였었어요. 국가가 어쨌든 자신들을 도와줄 거라는 그리고 국가가 자신들이 제대로 된 결정을 하면은 그것을 수용할 거라고 하는 근원적인 믿음이 있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를 이렇게 보니까 이 나라들은 쭉 나라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국민들에게 뭔가를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들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왔던 것을 국민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을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이게 국가나 이제 이런 곳에서 어떤 정책을 내놨을 때 저것도 뒤통수 치는 거 아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저런 부정적인 경험들이 누적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뭐를 한다고 하면 그거 뭐 별로 믿을 수 없어라고 하는 인식이 바닥에 깔려 있죠. 저는 그걸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일단 중요하다고 개인 집단 생각합니다. 간의 어떤 그런 갈등을 조정해 줄 수 있는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신뢰를 가지지 못하는 거군요. 그런 점에서 이제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개발연대에서 국가를 제일 처음에 세우는 과정에서 국가가 뭔가 일을 할 수밖에 없죠. 여태까지는 그래서 이제 행정부, 특히 행정부라고 하면은 어떤 행위를 하는 행위자였었어요. 예. 자신의 목적을 실현하는. 근데 이제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더 이상은 다양한 집단 간의 이해와 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가는 행위자로서뿐만 아니라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굉장히 공정해야 되고 중립적인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는 국가가 뭔가 액션을 취하는 대상으로부터 좀 물러나서 내부 문제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런 역량을 갖춰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국가의 역할을 갖다가 수행하고 있는 위정자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 사회 구성원들, 국민들 들여다보면 요즘 뭐 저를 포함해서요. 이기심이 너무 극에 달하지 않나 그렇죠. 이런 생각도 좀 없지 않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실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뭔가의 갈등이 발생한다라는 거는 뭔가 내가 그러한 상대방과의 실익을 추구한다는 면이 가장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실익을 추구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상대를 배려한다거나 상대의 입장에 어떤 부분이 있다라거나 상대가 진짜 원하는 게 뭔가라는 거는 그런 거를 고려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입장만 내세우고 그러한 상대를 배려하지 못하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층간소음 문제만 하더라도 그건 정말 사소한 문제잖아요. 층간소음 문제로 살인을 예, 하고요. 정말 사소한 문제인데 이제는 그 갈등이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목숨과 생명과 담보하는 생존권을 어떠한 위협하는 갈등까지 진행이 됐다는 거는 이러한 그 기본적인 우리의 삶에 대한 철학 이런 거에 대한 부재가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상대편의 좀 흔들리는 목숨보다 부분이 내가 있습니다. 느끼는 소음이 더 큰 그렇죠.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예. 이제 일면 동의하면서도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요. 어떤 분들은 한국인의 속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이제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민성. 예를 들면은 20년 전만 해도요. 예. 국가가 도로를 논다면은 자기 집 앞에 있는 땅을 예. 내어주고 예. 했던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예, 그렇죠. 사람들이었었거든요. 소속감이 있고 충성심이 예. 있고.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지금은
조그만한 이해관계만 걸려도 뭐 하여간 국가를 상대로 해가지고 문제들 제기하고 뭐 이웃과 다투고 하는데 굉장히 익숙해졌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권위주의 시대에 자기 개인은 없는 상태에서 그 권위에 복종하던 어떻게 보면 대중으로부터 자기 이해에 눈뜨는 말 그대로 시민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서구 역사 역시도 그런 자기 이해에 눈뜨는 시민으로 바뀌는 과정을 통해서 이게 그 진보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너무 지나쳐서 그리고 또 이게 시민이 되는 데는 이해관계에만 민감해지면 안 되고요. 시민으로서의 덕성을 또한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에 대해 배려하고 그다음에 또 함께 살려고 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적대적이고 배제적이고 파괴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함께 풀어가고 함께 그 열매를 나누려고 하는 시민적인 덕성이 또한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눈을 떴을 때 아직 그런 시민적인 덕성은 형성하지 못한 과정에 있다. 시민적인 덕성 어떻게 해야 좀 형성이 돼? 근데 참 요즘 자녀를 하나씩 둔 가정 그리고 자녀에 대한 집안에서의 교육 그리고 학교 내에서의 교육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 말하는 우리가 갖춰야 될 덕, 상대편을 앞으로 더 갈등이 심해지면 모르겠습니다. 두 분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는데. 예, 제가 최근의 경험을 이야기 드리자면 제가 실은 이제 학교 갈등에 관심이 되게 많아서 학교 갈등이요? 예, 학교 내에서 학교 폭력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갈등이 아주 심각하고 왕따 문제랄지 뭐 따돌림 문제 이런 문제, 폭력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떠한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강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 사회가 단순하게 금방 쉽게 이게 갈등 해결에 대한 인식이랄지 변화가 쉽게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차세대를 미래를 바라봤을 때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들이 좀 새로운 인식을 변화하고 정말 의사소통하는 기법이랄지 그런 대화하는 기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그런 변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루어질까요? 지금의 그 예, 경쟁적인 제가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교육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청소년들이 정말로 너무나도 그러한 어떤 아까 말씀하신 도덕성이랄지 그러한 뭐 인성 부분에 있어서 미약하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뭐 사회적인 원인이었든 뭐 부모들 또는 뭐 학교 내의 문제이든 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청소년기에는 뭔가 생각할 수 있고 뭔가 토론할 수 있고 자기의 의견을 발표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잘못 생각한다면 뭔가 인식을 바꾸고 자라나는 과정이잖아요, 사고가.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일단 청소년들이 생각을 못하는 구조의 아이들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변화시켜줘야 되는 이 성인의 입장에서 그런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것을 어떻게 길러낼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이제 학생들 말씀을 하셨다면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데 있잖아요. 아파트 관리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큰 문제거든요. 아파트에 있는 같은 동에 있는 사람들부터 아주 작은 문제부터 서로 논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니까 작은 곳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민주적인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춰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근데 그런데 과정이에요. 관리비 문제 지금 나오셨는데 참여하려면 또 참여 안 합니다. 귀찮아서 참여 안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 이해관계가 틀어지면 또 반대를 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특히 이제 청소년들도 그렇고 한번 이런 거를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어쨌거나 참여를 해서 이게 정말 문제 해결을 통해서 그렇구나. 대화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거를 한 번쯤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중요성과 그렇죠. 이게 정말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 이런 인식의 변화를 분명히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절대 실망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를 그러니까 이제 뭐 관심이 없어서 참여 안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너무 바빠서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즘에 SNS나 모바일폰 같은 것이 있으니까 이게 참여를 다양하게 할 수 있게끔 굉장히 애를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참여 과정에서 사람들이 자기 이해가 반영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이끌어내게끔 잘 디자인을 해야 되죠.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벽에다가 몇 월 몇 시에 모여라고 하는 정도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세밀한 준비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아까 제가 그 빨리빨리 문화 말씀을 드렸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의견을 서로 나누고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고 좀 일이 진척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적당히 의견 받고 받은 의견 속에서 적당한 안을 도출해서 문제를 늘 해결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쳇바퀴 굴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는 것이 아닐까. 근데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보면은요. 예. 빨리 결정하고 빠른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갈등이 발생해서 예. 그 갈등으로 인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근거들이 충분히 논의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분명히. 예. 예. 그런데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가 잘 이루어지면 그것은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 시간의 개념으로 보더라도 오히려 예, 장기간 효율적이다. 갈등을 겪는 것보다는 충분한 논의 이후에 바로 결정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근거는 충분합니다. 네. 지금 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좀 다 돼가는 것 같은데요. 이 이사님 오늘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좀 오늘 나눈 얘기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어떻게 하면 좀 우리 사회 갈등을 덜 겪을지 아니면 좀 슬기롭게 그러한 갈등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예, 지금 현재 우리 사회적으로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뭐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갈등 해결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대화의 창구를 열어야 된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제도를 만들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가 시민 의식이랄지 아까 말씀했던 그런 도덕성이랄지 이런 거를 근간으로 해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정말 그러한 역량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시민의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자기의 이익을 고집하고 주장하기보다는 정말 그러한 집단의 이익이 뭐, 집단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뭐고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 뭔지를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그거를 어떠한 의견을 수렴해서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시스템화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해주고 우리 사회가 성숙된 사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게 지금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 많은 이제 개인과 집단들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네. 그들이 또 많은 이익을 대변해주고 그것까지 조정 역할을 해서 좀 사회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사실 많은 사람은 또 시민단체의 역할 이것이 우리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의견도 있는데 좀 시민단체들에게 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시민단체가 우리 사회가 이렇게 성숙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지금은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 역시도 이 갈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해관계자로 등장을 한 사회가 됐거든요. 따라서 이제 시민단체 역시도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와 관점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다원성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 이제 아직도 많은 시민단체들이 안타깝게도 이분법적인 사고에 빠져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빨리 극복을 해야 되고 민주적인 과정에 n분의 1로 참여할 줄 아는 변화된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사회 갈등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 그리고 이진 한국갈등센터 이사 두 분과 함께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 갈등에 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무엇보다 우리 사회 갈등은 다른 것은 모두 틀린 것이다라는 이분법적인 아주 경직된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자주 헷갈리시죠? 다르다, 틀리다. 예, 다르다는 다르다고 틀리다는 틀리답니다. 흑백 논리의 이분법보다는 건강한 토론을 통해서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는 문화를 하루빨리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갈등의 사회가 아닌 소통과 화합의 사회를 희망해 봅니다. 박희준의 경을 치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